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12회입니다. 이번 회는 지난 회에 이어서 김을한의 책 무명기자의 수기에 나오는 연극과 무용에 얽힌 이야기들이라는 글 중에서 일부 내용을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학원과 석정막 1923년 여름에 있었던 토월회의 첫 공연은 각 방면에 큰 충동을 주었으니 그것은 그때까지는 소위 신파라는 연극밖에는 없었던 극단을 비롯하여 음악, 무용, 미술 등 여러 분야의 예술계가 똑같이 크나큰 자극을 받았고 장차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려고 앞을 다투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음악학교나 미술학교는 물론 무용이나 연극을 가르쳐주는 교습소 하나 없었던 때이므로 무슨 방면이고 장래의 예술가가 되려면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를 몰랐다. 3.1운동의 영향으로 향학열이 전국을 휩쓸어서 다행히 중등 정도의 학교는 많이 생겼으나 그 외에는 갈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위주의 학교였지만 경성제대가 생긴 것은 그 훨씬 후의 일이었고 전문학교라고는 법전과 고농과 고상과 고공 등의 네 학교밖에는 없었으므로 문학을 비롯하여 다른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부득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혼자서 공부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장래의 희망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할 때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하나 탄생했으니 그것은 조선예술학원이라는 예술가 양성기관이었다. 조선예술학원은 서대문 안 송월동, 지금의 문화방송 북쪽 맞은편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무엇에 쓰던 집인지 어지간히 큰 목조의 2층 건물에는 음악과 무용의 두 반이 있어서 항상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교사는 대개 서울에 망명해온 100개 러시아인들인데 피아노의 스투텐이 바이올린의 후스는 독일계 유태인으로 상당한 수준의 음악가였다. 예술학원의 원장은 김동환이라는 사람으로서 그는 당시 정동 러시아 영사관의 통역으로 있었는데 블라디보스톡 태생이라는 것밖에는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러시아 말을 잘하고 특히 사교 댄스에 능하였다. 따라서 그는 예술학원에서 주로 사교 댄스를 가르쳤는데 한국의 서구의 사교 댄스가 유행하게 된 것은 그때가 시초가 아닌가 한다. 나는 신문사 일로 가끔 러시아 영사관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난 일이 있었는 바 매우 침착하고 온화한 신사였다. 그 후 태평양 전쟁이 가열되자 러시아 영사관이 철수하고 그도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 일설에는 러시아 영사관 정문 맞은편 이화학당 근처 비밀 아지트의 망원경을 가지고 주야로 러시아 영사관을 감시하고 있던 일본 헌병의 보고로 스파이로 몰려 체포된 후 고문치사를 당한 것이라고 하나 확실한 것은 모른다. 그때까지 서양춤이라고 하면 100개의 러시아 소녀 헬렌의 나비춤에서 비롯하여 토월회 공연 때 시몬 박이 퍼뜨리고 조태권이 춘 코팍과 예술학원의 사교 댄스밖에는 몰랐었는데 한국의 본격적인 모던 댄스가 들어온 것은 1926년 경성공회당, 지금의 대한상공회의소 자리에서 일본의 현대무용과 이시바쿠 일행이 무용 공연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시바쿠는 당시 일본의 저명한 현대무용가로 그는 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재래식 춤을 추는데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소재와 독특한 테크닉을 연구하고 고안하여 무엇인가 예술적인 사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창작무용을 추는데 전력해서 일본 무용계의 대표적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이시바쿠가 서울에서 최초로 공연을 할 무렵
당시 숙명여고생이던 최승희는 그 무용을 보고 몹시 감동하여 이시바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일본으로 따라갔으며 토월회 공연 때 코팍춤을 추었던 조태권도 무용가가 될 결심으로 모처럼 취직이 된 은행까지 그만두고 최승희의 뒤를 따라서 역시 이시바쿠의 제자가 되었다. 조태권은 토월회 관계로 나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최승희는 그의 오빠 최승일의 소개로 나도 잘 알게 되었는데 종로에서 포목점을 경영하던 그의 부친이 장사에 실패하여 숙명여고 시절에는 학교에 월사금도 잘 못 내고 아침밥도 못 먹고 등교하는 날이 많아서 그의 재질을 아끼는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며 월사금을 대신 내주고 점심도 여러 번 사주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전 일본에는 전기 이시바쿠 이외에도 여러 군데 무용연구소가 있었던 바, 그 중에도 다카다, 세이코 무용연구소는 이시바쿠와는 달리 여성 무용가가 주재하는 연구소로 유명하였는데 지금의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 박외선 여사는 당시 그곳의 중요 단원이었다. 그런데 해방전 동경에서 발행되던 유명한 잡지 가운데 모던 일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잡지는 일본의 대표적 작가였던 키쿠치 강이 주재하는 문예춘추의 자매지로 마해송이라는 한국인이 사장으로 있었다. 마해송은 개성 출신의 아동문학가로 스승인 기쿠치의 권유로 그 잡지를 맡아서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잡지로 만든 공로자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30살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주위의 일본 사람들은 마해송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아온 만큼 결혼 상대자는 당연히 일본 여성일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급기야 뚜껑을 열고 보니 마해송은 하고 많은 신부 후보감을 다 물리치고 다카다 무용연구소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던 전기 한국 출신의 박외선 양을 선택하여 모두들 깜짝 놀랐으며 이것을 본 기쿠치 강은 너무나 감탄하여 다음과 같은 도연명의 고시를 한 구절 써 보냄으로써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였다. 남조 택 남지, 남쪽 새는 남쪽까지를 선택했도다. 사하로프 부처의 춤. 1930년대의 서울에는 여러 군데 영화 상설관이 있었을 뿐 극장다운 극장은 없었다. 따라서 어떤 극단에서 연극 공연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영화관에 교섭해서 영화를 못 올리는 동안의 손해까지 물어주어 가면서 그곳을 빌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회관도 없었으므로 음악회나 무용 같은 것은 대개 종로 청년회관, YMCA나 소공동, 그때는 장곡천정, 경성 상공회의소의 2층 공회당에서 하였다. 종로 YMCA는 우리 기관이고 상공회의소는 일본인의 것이므로 무엇이고 관중들도 자연 두 배로 갈리게 되었는데 당시 서울의 인구는 30만 명도 채 못 되었으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서울을 찾아오면 대개는 공회당에서 공연을 했고 주최는 의뢰 경성일보사에서 도맡아서 하였다. 경성일보는 총독부 기관지로 그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것이면 일본인의 유력자는 거의 다 오게 되고 그 위에 조선의 인텔리들도 많이 왔으므로 개런티가 비싼 유명한 예술가를 불러오자면 경성일보밖에는 주최할 데가 없었던 것이다. 크라이슬러, 하이펫, 짐바리스트 같은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와 러시아의 성악가 샤리아핀도 모두 경성일보사 주최로 경성공회당에서 공연을 한 사람들이다. 음악도 물론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감상한 여러 가지 공연물 가운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쌍의 무용가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하로프 부처이다. 그것은 1932년경, 장소는 역시 경성공회당이었는데 입장료가 상당히 비쌌건만 표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나는 원래 무용을 좋아하지만 무용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으므로 이제 와서 그때의 무용평을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사하로프 부처의 춤을 보자마자 나는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 부부의 섬세한 감각과 경쾌한 움직임은 그때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그보다 먼저 서울에 왔던 일본 무용가 이시 바쿠의 춤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너무나 현격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사하로프의 춤을 본 뒤부터는 전기 이시를 위시해서 모든 일본인들의 춤은 사지가 짧고 허리는 긴데다가 몸매마저 무거워서 어찌 그리 투박한지 도무지 아무 감흥도 일어나지를 않았다. 여류비행사 이정희. 일본 무용가 이시바쿠는 초창기 한국 무용계에도 큰 공헌을 하였으니 우선 최승희나 조태권이 그를 따라가서 인류 무용가로 성장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의 공적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무용가가 되려고 그를 따라갔다가 무용가는 되지 않고 엉뚱하게도 비행사가 된 여성이 있었으니 그는 최승희의 숙명여고 동창이었던 이정희 양이다. 그녀는 이백수와 함께 토월회의 간부 배우였던 이소연의 누이 동생으로 숙명여고에 다닐 때에는 최승희처럼 집안이 가난하여 몹시 고생을 하였는데 최승희가 이시희를 따라서 일본으로 간 뒤에도 자기도 무용가가 되겠다는 푸른 꿈을 안고 동경으로 가서 이시희 무용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용모나 체격이 최승희와는 전혀 달라서 자기에게는 무용가로 성장할 소질이 없음을 깨닫고 이번에는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여류비행사가 되려는 결심을 하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나타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민간 비행사 아더 스미드가 와서 용산 연병장에서 고개 비행을 한 것이 시초인데 그의 자극을 받아 안창남 비행사가 탄생하였고 또 그에 자극되어서 박경원 여류비행사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고학을 해서 모처럼 2등 비행사가 된 박영은 고국 방문 비행을 한다고 동경 대구간을 비행하다가 기류가 나쁜 부사산 상공에서 그만 추락 참사하고 말았다. 그 후 이정희 양도 박경원의 뒤를 이어 일본에서 고학으로 2등 비행사가 되어 한국의 유일한 여류 비행사로 귀국했으나 외정 치하에서 여류 비행사로는 활약할 데가 없어서 고생만 하였다. 8.15 해방 후에는 육군 항공대에 지원하여 비행 대위로 있던 중에 6.25 동란을 만나 재빨리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이북으로 납치되고 말았다. 아직 살아있어도 벌써 환갑을 훨씬 넘었을 것이니 이제는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오직 남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배구자의 반항. 배구자는 보기 드문 제녀였다. 얼굴도 어여뻤지만 머리의 회전이 빠른 영리한 여성이었다. 그는 세상이 다 아다시피 이토호가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소위 보호조약을 맺으려고 서울에 왔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양녀라는 명칭으로 양장을 하고 궁중을 무상 출입하던 배정자의 조카딸로 어렸을 때 덴카스에게 수양녀로 맡겨진 여성이었다. 덴카스의 본명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1920년대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극단으로 소위 기술과 마술과 춤과 노래를 한데 섞어서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리하여 1년 12달 일본 전국을 순회하고 더러는 한국과 만주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배구자는 거기에서 소녀 시절을 보내고 또 거기서 춤과 노래를 배웠던 것이다. 따라서 춤이나 노래나 어떤 권위가 있는 선생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중에 스스로 터득한 것에 불과했거든. 천성이 영리한 배구자는 어느 틈에 덴카스 극단에서 으뜸가는 프리마돈나가 되어서 장차는 덴카스 제2세가 되리라는 촉망까지 받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덴카스 자신도 배구자를 일본인에게 시집을 보내서 자기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였으므로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배구자는 영영 일본인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총명한 배구자는 일본인 하이 가메코가 아니라 한국인 배구자가 되기를 바라서
결혼도 어느 틈에 당시 평양 철도 호텔 지배인이던 홍순원이라는 한국 청년을 선택하여 댕가스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때 만일 평양 공연 중에 애인과 더불어 탈주하여 신문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감했고 배구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던 댕가스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순원과 결혼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배구자는 서울 성북동에다 무용연구소를 차리고 수십 명의 제자들로 악극단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공연을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갔으나 나중에는 왁게지마라는 일본인 토건업자의 후원으로 서대문 안에 동양극장이라는 어지간히 큰 극장까지 지어서 상당히 번창했는데 남편 홍씨가 일본 공연을 준비하러 오사카에 출장 갔다가 독감으로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잘 되는 듯 하던 동양극장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과부가 된 배구자는 그 후 몇몇 사람과 남성 편력을 하더니 8.15 해방 후로는 어찌 되었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던가 천만 뜻밖에도 6.25 동란 때 동경에서 만났다. 그것은 일사후퇴 바로 다음 날의 일인데 당시 필자는 모 신문 동경특파원으로 긴자에 있던 주일 대표부에서 나와서 바로 그 뒤에 있는 미군 전용의 모터풀로 갔더니 난데없이 지프차가 한 대 들어오면서 한 쌍의 남녀가 내리는데 남자는 미군복을 입은 일본인 2세였고 여자는 양장을 한 배구자였다. 내가 하도 반가워서 손을 들었더니 배구자는 커다란 두 눈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오른손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표시를 하였다. 아마 뒤따라오는 일본인 2세에게 자기의 본색을 알리기가 싫은 모양이었다. 내가 배구자를 본 마지막 장면인데 배구자가 모처럼 다시 찾은 한국인을 또다시 숨겨야 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그 까닭을 잘 알 수가 없다. 배구자는 지금 하와이에서 그때 그 남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본인 2세인가 3세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명고수 한성준, 그는 춤에도 명수였다. 해방전 태평양 전쟁 중의 일이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일본 도쿄로 가서 조선문화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루는 일본에서 제일 권위가 있다는 국제문화진흥회로부터 전화로 조선에서 한성준이라는 유명한 무용가 일행이 도쿄에 온다는데 사실이냐는 문의가 왔다. 그보다 먼저 서울 종로이가 파고다 탑동공원 바로 맞은편에는 조선축음기 상회라는 것이 있어서 나는 거기서 가끔 한성준 씨를 본 일이 있었으나 다만 그를 창극의 명고수로만 알았을 뿐 무용의 대가인 줄은 미처 몰랐었는데 차차 알고 보니 그가 장고나 북을 잘 칠 뿐더러 고전무용에도 조예가 깊은 원로라는 것을 알고 놀랐던 것이다. 조선축음기 상회는 이기세라는 이가 경영하던 가게로 일본의 일동축음기 회사와 제휴해서 제비표라는 상표로 조선 고유의 노래를 레코드에 담아서 파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이기세 씨는 개성사람으로 일본 유학을 하여 일본말을 잘했으며 초창기 신파연극의 배우 노릇도 잠깐 하였는데 재주가 많은 그는 일시 매일신보의 편집부장으로도 있었으며 특히 조선 고유의 노래와 춤을 좋아해서 그의 부인도 박월정이라는 명창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일본의 본사를 둔 컬럼비아, 빅타, 포리돌, 시에론 등 여러 레코드 회사의 지사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철이라는 청년이 시작한 오케 레코드 회사가 생겨서 유행가를 중심으로 많은 레코드를 제작하였으나 판소리 등 남도 명창들의 노래는 전기 이기세 씨의 제비표 레코드가 독점하다시피 하였었다. 따라서 조선축음기 상회에만 가면 이동백, 김창룡, 박록주 등 당대의 남녀 명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 내가 처음 한성준 씨를 만난 것도 역시 거기서였다. 이기세 씨가 나를 소개하자 한성준 씨는 자기 고향은 충남 홍성이라는 것과 홍성과 서산은 소위 내포로 전라도가 가까워서 그런지 자고로 명기 명창이 많이 났다는 것과
아울러서 대대로 홍성에서 사는 나의 여러 일가집을 열거하면서 매우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그때 이기세 씨의 말로는 서양 음악의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기악을 연구하고 테너와 소프라노 등의 성악을 하는 데는 반드시 피아노의 반주가 필요하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에도 그것이 판소리이든 잡가이든 반드시 장고나 북의 반주가 필요한데 이제 소개하는 한성준 씨는 현재 살아남은 유일무이한 명고수로 국보적 존재라고 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한성준 씨를 이름난 북장이로만 알았지 그가 고전무용의 명수일 줄은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국제문화진흥회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 수일 후에 과연 한성준 씨 일행은 도쿄에 도착하여 당시 도쿄에서 제일 큰 히비야 공회당에서 공연회를 가졌는데 일행이라야 한성준 씨의 나이어린 손녀 한영숙 양을 포함하여 2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모두 춤과 고전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매우 짜임새가 있는 단체였다. 더욱이 당시는 미나미 총독의 소위 내선일체와 동근동조의 야만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말도 잘 못하고 조선옷도 잘 못 입게 된 그때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한복판에서 순수한 조선의 음악과 의상으로 조선의 고전무용을 춤춘다는 것은 듣기만 하여도 통쾌한 일로서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한성준 씨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따라서 그때의 조선 고전무용의 동경공연은 조선문화의 말살 정책을 극행하려는 일제의 총독 정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서 문화교류라는 이름의 하나의 저항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랬던지 한일 합병 직전에 볼모로 일본에 끌려간 후 일본에서 우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영친왕은 밤중에 몰래 왕저에서 빠져나와 한성준 씨의 고전무용회를 보고 갔는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영친왕은 장차 한국의 고전예술이 소멸될 것을 우려하여 몰래 조카되는 운현궁 이유공을 만나서 춘향전이나 신청전 같은 판소리의 레코드를 전부 모아달라고 부탁까지 한 일이 있었다. 한성준 일행의 고전무용 공연은 연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일본 관중들의 반향을 보면 자기네들 것보다도 훨씬 우월한 한국 무용에 모두들 감탄한 모양이었으며 나도 매일 밤 가보았는데 여러 가지 레퍼토리 가운데서도 특히 학춤이 가장 재미가 있었다. 학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선의 대표적 고전무용으로서 삼신산을 배경으로 두 마리의 학이 우아한 음악 속에 서로 어우러져서 신선인 노인을 중심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은 평화스럽고도 아름다운 조선의 고유한 풍물을 그대로 보는 듯 잠옷 흥취가 있었다. 한성준 씨도 특히 학춤에는 자신이 있는 듯 이번 일본 공연을 위해서 오랫동안 특별한 준비와 연습을 했노라고 하며 한번 일본 관중들에게 그 진가를 물어보고 싶다고 하였다. 어느 날 공연장의 객석을 보니 일본 가국기의 유명한 배우이며 일본 무용의 대가이기도 한 이치가와 엔노스케가 와 있기에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한성준 일행의 조선 무용을 본 감상을 물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내가 발행하던 조선 화보에 실린 일이 있었다. 조선의 고전무용을 보고 조선 고전무용의 대가로서 유일한 생존자라는 한성준 씨가 일본에 와서 무용회를 개최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비상이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도 즉시 한 선생의 무용을 발견하였습니다만 크게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조선 무용이라고 하면 실은 수년 전 경성에 갔었을 때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기생들의 춤을 보아 어느 정도 조선 무용을 아는 것으로 자처하고 있었는데 이번 한 선생의 본격적인 조선의 고전무용을 보고 요전번의 기생의 춤이나 근대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조선무용이라는 것과는 천양의 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선생이 추시는 신선의 춤이나 학춤 등은 참으로 훌륭한 것으로 오직 경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추는 하인의 춤의 유머와 풍년의 춤의 향토적 아취가 넘쳐 흐르는 점은 흥미가 진진한 바가 있었으며, 승무는 역시 옛것인 만큼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또 제일 잘 아는 듯 싶었습니다. 실은 나의 소다니아라는 춤도 이 승무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의상은 대체로 단조로운 나머지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감을 들인 의상이라도 무늬가 없는 때문이겠으나 단조롭고 소박한 점이 도리어 조선의 독특한 맛이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조선 무용 중의 어떤 것은 특별한 의상을 입지 않고 평상복 그대로 춤을 추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 하인의 춤과 같은 경우는 더욱 효과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춤의 학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이며 승무의 의상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 청색과 백색의 대조와 흑색의 맛은 좀처럼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주는 순조선 음악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의 느낌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높게 윽박 지르는 소리가 많아서 이 점은 이제 더 한층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고절을 붙이고 또 고요한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곳이 필요한 바,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정중동이 결핍된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조선춤의 템포는 본신이 느리고 한가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연구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무용의 테크닉, 기술은 모두 훌륭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면은 기초적, 과학적인 점이 부족한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선생의 무용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움직임이 아름다운 고전을 그대로 계승해서 춤을 추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고도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경탄한 것은 발의 액센트였습니다. 발끝에 신은 버선의 아름다운 선과 액센트는 참으로 완전 무결한 것이었습니다. 한 선생의 학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문득 연전 조선에 갔을 때 경성의 창경원에서 본 아름다운 학의 무리가 생각나서 실로 감개가 무량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릇 한 선생의 춤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기성예술을 보존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한 선생의 춤, 즉 조선의 고전무용은 마땅히 영구하게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선생께 특히 바라고 싶은 것은 조선의 고전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꾸자꾸 새로운 작품도 발표해 줍시사 하는 것입니다. 이치가와 엔노스케. 네, 지난 회와 이번 회에 이어서 김을한저 무명기사의 수기에 있는 연극과 무용에 얽힌 이야기들이라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김을한은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 책들의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바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매우 실감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토월회의 활동과 관련한 글들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1차 자료로서의 높은 가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연예술학도들이 1차 사료에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료들을 다른 사람들이 정리한 2차 자료, 3차 자료 같은 것들을 더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자료들에 접근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에 계속적인 많은 관심을 가져